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어젯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에 약 200mm의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죠. 뉴스7 폭우 피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황선영 기자입니다. 집안에 누런 흙탕물이 가득 찼습니다. 신발은 둥둥 떠다니고 침대는 다리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새벽에 이상해갖고 일어나 보니까 물이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여기 둥둥 떠다니고. 경기 고양시에 시간당 12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방안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가재도구와 옷가지가 흠뻑 젖었습니다. 부엌이고 방이고 막 물이 칼칼칼칼 들어가지고 아저씨들이 아줌마 죽으니까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불어난 물은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고 인근 밭도 물에 잠겨 상추와 고추 등 농작물이 모두 푹 젖었습니다. 밤사이 경기 파주에는 196mm, 동두천 194mm, 연천 188mm 등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의정부와 양주, 가평에선 도로 위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내려앉았고 파주에선 하천 캠핑을 하던 40대 여성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수도권 호우경보와 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밤부터 최대 200mm의 장맛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하천변과 지하차도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침수 피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토사가 유출되면서 도로와 철도가 통제됐습니다. 또 주택의 축대가 무너져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건물 밑으로 깎아지는 듯한 낭떠러지가 생겼습니다. 주위에는 부서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밤새 100mm가 넘는 폭우에 주택 축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사고로 집에 있던 60대 여성이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가 소리 질러가지고 나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이제 여기 다 무너져 있었고 큰 나무도 다 뽑혀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었고. 낙석이 쏟아져 도로를 덮치고 나무가 뿌리채 뽑혀 쓰러지는 등 밤사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15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연천과 전곡을 잇는 경원선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고 고양 원단교와 서울 너부대교 등 수도권 하천 4개 지점에서는 한때 홍수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에서 굉장히 많은 강수량을 예보를 했지 않습니까? 후속 강수를 고려를 해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홍수특보를 발표. 산림청은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강원 지역 피해 상황도 보겠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주민들이 밧줄에 의지해 아슬아슬하게 구조되는가 하면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공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계곡에서 한 남성이 밧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어 다른 일행도 밧줄을 잡고 아슬아슬하게 이동합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인제에서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60대 남녀 2명이 고립됐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소방대원들에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물이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할 것 같아서 고립되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철원과 인제 등 강원 지역에는 밤새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가 통제되는 등 6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빗길에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강릉에서는 25인승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 등 15명이 다쳤고 4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 부딪히고 난 다음에 전도가 됐죠. 미끄러지면서 승용차랑 부딪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버스가 전도가 된 거예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지역에 최대 12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공건입니다. 서울에도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하천이 통제되고 한때 동부간선도로 통행이 완전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잠시 비가 잦아들었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야행성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중랑천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금지혁 기자, 하천 통제 아직 계속되고 있나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중랑교에서 중랑천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출입금지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중랑천은 밤새 내린 폭우에 하천 주변 산책로 턱 밑까지 흙탕물에 잠겨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강하게 퍼부은 비로 안양천을 포함해 서울 시내 하천 29개가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다만 오늘 낮 비가 그치면서 현재는 중랑천 일부 지역 등 4개 하천만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선 시간당 6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밤새 쏟아진 폭우로 북한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의암댐과 춘천댐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문을 열었습니다. 의암댐은 초당 2,000톤, 춘천댐은 초당 1,700톤의 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장마는 밤에 물폭탄이 쏟아졌다가 낮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야행성 폭우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다시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과 산림당국은 지반이 많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불어날 위험이 있어서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은 출입을 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교에서 TV조선 금지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도 100mm 넘는 폭우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에는 시간당 89mm가 쏟아지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이 거대한 물웅덩이로 변했습니다. 주택가 골목은 흙탕물로 뒤덮였고 주차된 차와 오토바이는 바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빗물이 빠져나간 골목 곳곳은 진흙과 나뭇잎으로 뒤덮였습니다. 차 안에서는 물을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빗물이 반지하방으로 들이치면서 바닥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양수기가 부족한 탓에 물을 빼낸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끊겼습니다. 더워갖고 에어컨 좀 틀라고 했더니 근데 이건 아예 안 와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밤사이 대구와 경북 경산, 김천에는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오후 10시 10분 기준 15분 동안 31.5mm, 1시간 동안 89mm의 비가 쏟아져 전국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게 되면 위험 지역은 신속히 탈출하고 침수 공간에 대한 진입은 금지하여 주시고 기상청은 내일까지 대구 경북에 많게는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중국 서남부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칭에서 난 산사태로 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 신은서 기자가 전합니다. 산비탈을 따라 쏟아진 흙더미가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건물만한 바위들까지 쓸려 내려왔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9시 8분쯤 중국 충칭시 мя오족 투자족 자치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那个从50点那边那哈全部扩完的，然后对面扩成卖火炮了，就卖扩成日风，卖火炮了屋头还在做哟。 산사태는 당국의 대피 명령에 주민들이 이동하던 사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재까지 8명이 숨졌고 3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수백 명이 투입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침까지 비가 온 데다 거대한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将会进行一个打孔，然后进行这种小剂量火药的填充之后呢，然后进行爆破处理，将它们分解完了以后呢，将这些巨型岩石化整为零，并且清理掉。 일대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 산사태 원인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소식 알아봅니다. 오늘 오전에 난 큰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대응 단계를 잇따라 높이고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지만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송무빈 기자, 큰 불길 잡히지 않고 있는 건가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지금도 내부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7시쯤인데요. 불이 시작된 센터 6층에서는 10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에 대응 1단계와 대응 2단계를 차례로 발령한 이후에도 불길이 잦아들지 않자 오후 3시 15분에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습니다. 화재 당시 물류센터 관계자 등 121명은 모두 스스로 대피했고 진화 과정에서 40대 소방관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천은 물론 서울과 경기, 충청, 강원 등에서 인력을 동원하고 고가 사다리차와 무인 소방 로봇 등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생활용품이 빼곡히 쌓여 있고 짙은 연기로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소방대원들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고 야간에도 진화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인천 서해구는 인근 주민들에게 연기와 분진 피해에 대비해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어제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기 전 당일 오전에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족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이 신고를 했던 건데 황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내부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고 과학수사대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 사람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집안에선 이들의 자녀 2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확보가 된 거죠? 예. 그 관련해서 수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오전 7시 반쯤 경찰이 해당 아파트에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웃 주민이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 112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숨진 가족이 거주하던 세대 초인종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분이 이제 아침 8시쯤에 오셨는데 모든 라인을 이제 다 봤는데 이제 아무 일 없다. 그러면서 그거를 좀 가볍게 넘어가셨어요. 운동을 하다가 운동기구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뭔가. 경찰은 출동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는 한편 국과수의 일가족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보안 수사권 폐지를 놓고 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 토론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이 의원이 당원들의 뜻이라며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한 의원은 밀릴 것 같으니 도망쳤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 공개 토론이 성사된 건 어제 오전 7시쯤. 한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제안에 평소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던 이 의원이 응하면서 오후엔 22일로 날짜도 정했습니다. 이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라는 제의를 드립니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그걸 전제로 형사소송법을 신속히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이 의원은 한동훈이 윤석열과 함께 정치검찰을 앞세워 조작 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생각해 책임을 묻고 싶었다면서 당원의 조언을 받아들여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 성사 후 이 의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론자들의 비판도 이어졌는데 이런 반응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한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으니 민주당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도망치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들었다며 대장동 변호사답게 이재명식 호텔 경제학을 실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토론이 예정됐던 방송사에는 앵커나 기자가 묻고 본인이 답하는 식으로 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장윤기 사건이 광주 지역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점입 가경입니다. 지역 경찰, 향찰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사회부 법조팀 류태영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 기자, 장윤기 사건으로 향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제19 범죄 은폐 의혹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며 지역 경찰들의 비위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전남 광주 지역에서 근무했던 수사팀장 박모 씨가 수사팀원에게 현장 감식자로 삭제를 지시하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몰고 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박 씨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형사과장, 광산경찰서장 등 결제 라인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도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지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부산경찰의 수사로는 단순 묵지마 폭행 정도로만 파악됐지만 이후 검찰 보안 수사로 피해자 옷가지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며 성폭행 혐의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며 지역 경찰에 부실 수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향찰의 지역 유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구조적인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근무연으로 얽히게 되는 근무 형태가 이 구조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경찰은 경찰서장급인 총경에게만 순환 인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에서 실무를 맡는 간부인 경정, 경감 등은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 알고 지내다 보니 이 끼리끼리 봐주는 문화가 생겨난 건데요. 한 경찰 간부는 지역에만 있는 경감과 경정들을 지역 유지급이라면서 특정 지역에서 왕노릇하는 향찰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서둘러서 대책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향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행안부가 지난 16일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19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총경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지역 순환근무를 이 경정, 경감급으로 확대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순환근무제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결국 문제는 실효성일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먼저 순환인사제 확대를 두고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경정 이하 경찰관들인데 그런 경찰관들의 지역 연구에 따른 그런 경찰 활동의 장점이 오히려 감쇄될 수 있습니다. 이건 형사과장, 수사팀장을 맡는 간부들이 단기간에 바뀌다 보면 이 첩보 수집이나 수사 능력이 오히려 약화된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경찰직협도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정면 반발했습니다. 이 정부가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다 보니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간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수사 통제를 하는 게 검사의 본래에 태어난 이유죠. 보안 수사권 수사 통제죠. 근데 그것까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꼬이지 않습니까? 지역 경찰의 수사 능력을 보전하면서 이 장윤기 사건과 같은 비위를 막을 확실한 방법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란 겁니다. 네, 어떤 대책이든 수사 부실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상장 폐지 기준 강화로 퇴출 위기에 놓였던 일부 토종 기업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참전용사와 독립유공자 후손을 후원해온 기업들이 포함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업 살리기 움직임이 번진 겁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마트 식품 코너에 게맛살이 진열돼 있습니다. 1963년 창업한 한성기업 제품입니다. 문구매장엔 58년 된 모나미 제품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최근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달부터 코스피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을 300억 원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우량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한 기업은 즉시 속아내는 다산다사 구조입니다. 한성기업은 25년 동안 한국전쟁 참전용사 음악회를 후원했고
모나미는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들어 한성기업과 모나미의 주가는 200% 넘게 뛰었고 300억 원에 못 미치던 시가총액도 각각 900억, 700억 원대로 급등했습니다. 두 회사는 한숨을 돌렸지만 상장 폐지 기준 강화를 놓곤 평가가 엇갈립니다. 시장이 질적으로 개선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시가총액 요건을 해외 대비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큰 상황에선 규모가 작은 기업부터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총 밑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의 방법이 하나가 또 사라져버리는 형태가 될 거고 코스피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 1월부터 50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은퇴 후의 생활을 고민하는 분들 많은 요즘입니다. 집 한 채만 있는 은퇴자들에겐 주택연금이 노후 소득 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주택연금도 출시 1년 만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민간과 공적 주택연금의 차이 어떻게 될까요? 또 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허유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세 20억 원대 아파트에 사는 86살 이정태 어르신. 국민연금과 수십 년간 모은 돈으로 아껴 쓰다 2달 전 시중은행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부부가 받는 한 달 연금은 약 700만 원. 여생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일단 생기잖아요. 평생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을 보장받는 거 아니에요. 이정태 어르신이 가입한 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서는 유일하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 출시 1년 만에 260명이 가입했고 주택가액으로는 3,300억 원에 달합니다. 공시지가 12억 원, 시세로는 17억 원이 넘는 주택이더라도 가입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주택자가 실거주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앞둔 주택, 주담대나 임차인 보증금이 껴있는 주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연금액은 최대 6억 원인 공적연금보다 훨씬 많은 최대 15억 원까지 매달 나눠 지급됩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은 대출 받으신 분들, 적게는 한 달에 200, 많게는 300씩 계속 돈이 나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한복에 갚아드리고 매달 한 400씩 돈을 드리니까. 가입한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자녀들이 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갚고 집을 상속받거나 은행이 아파트를 처분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의 2.7배. 주택연금이 노후 소득 절벽과 주거 불안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허유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수술이나 치료 후에 빠른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 병원과 집 사이에서 고령 환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른바 중간집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최은정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렇지, 하나, 둘, 더 허벅지 힘으로, 셋. 얼마 전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은 70대 여성입니다. 걷기도 힘들었지만 2달 동안 중간집에 머물면서 근력 운동을 할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네, 2층 집이라 계단을 올라내려야 되는데 집에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혼자 가서 지금 어느 정도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집은 병원을 퇴원한 고령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머물면서 회복하는 돌봄 서비스로 경기도 수원 등 12곳이 시범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60일까지 지낼 수 있고 간호사와 운동 처방사, 요양보호사가 신체 기능 회복을 도와줍니다. 회복 후에는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해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로 신체 움직임과 인지 기능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개인에 맞춘 재활 운동을 진행합니다. 객실에는 낙상을 감지하고 알려주는 센서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요양원과 병원과 집의 중간 정도의 단계에서 모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운동이나 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단시간에 끌어올려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고령 환자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시설이 병원과 가정 사이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민주당 당권주자 5명이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을 맞아 당심을 잡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충청과 호남, 서울 등 찾은 지역도 달랐고 메시지도 제각각이었다는데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김민석 전 총리가 3년 전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최혜병 묘소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충청 당원들을 만난 김 전 총리는 당을 한번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 됐다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을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큰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3박 4일 호남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전남 지역 청년 학부모들과 만나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최고위원을 하고 그만둔 지가 꼭 2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이 교육에 관련된 현안 법안들을 엄청 많이 통과시켰어요. 정청래 전 대표는 광주에 이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당원대회에 참석해 1인 1표제와 검찰개혁 등 당대표 시절 성과를 내세우며 자신이 강력한 개혁 당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의 개혁은 어제 해야 되고 오늘의 개혁은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의 개혁을 다 했다 하여 내일 개혁을 멈추면 그대로 쓰러집니다. 김보미 전 강진구 의원은 전남 광주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기득권 정당이 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경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송영길 의원은 정 전 대표를 홍명보 전 감독에 빗대기도 했는데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문제 삼은 친청계를 향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송영길한테 그 기간 동안 당비 납부 6개월이 안 됐으니까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국민의힘입니까 이게? 민주당은 사흘 뒤 예비 경선에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고 지역별 순회 경선을 거쳐 다음 달 17일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뉴스더에서는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여당 전당대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통상 민주당 전당대회 하면 누가 명심에 가까운가, 또 선명성이 가장 짙은 후보는 누군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조금은 뜻밖의 키워드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의 발언이 일주일 사이에 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SNS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정 전 대표의 상징과 같은 검찰 개혁 그리고 이 대통령에 이어서 유독 아프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나는 사람마다 괜찮냐, 힘들지 않냐고 묻는다고 했고요. 눈물을 흘리는 영상도 공유했습니다. 그 정 전 대표 하면 아무래도 강성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약한 모습 자꾸 보여주는 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겠죠? 네, 친명계 주자들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이른바 동정표 전략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겠고요. 좀 친명계가 가혹하게 몰아세우는 느낌을 줘서 피해자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한 친청계 인사는 지난달 이 대통령 순방 출국길에 정 전 대표를 불참케 한 때부터 결집 효과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정 전 대표가 선호투표제와 송영길 의원 출마 자격 논란 국면에서 예상외로 금방 수용한 것도 이 약자 프레임을 유지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 전 대표의 이런 전략을 의식한 듯 김 전 총리는 최근 들어 공격 대신 이 정책 발언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보수 재편을 앞두고 이 주자들의 셈법이 아무래도 좀 복잡한 상황이죠. 네, 보수 진영의 가장 큰 화두는 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잖아요. 네, 최근 들어 이 안철수 의원의 비상계엄 증언을 계기로 구도가 좀 달라진 모양새입니다.
한의원과 진실 공방을 벌였던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말라면서 복당 반대 전면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힘을 실었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복당 불가론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죠. 당사자인 한 의원은 복당에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최근엔 반응을 좀 자제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보수 주자들의 견제와 신경전이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파격적인 대국민 소통 방식으로 또 한 번 이슈가 됐죠. 네, 이 대통령이 이번 주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서 3차례 유튜브 댓글로 찬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1주택 보유 부담 강화 같은 민감한 경제 현안부터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비용, 청소년 SNS 접근 차단까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우리도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점에 동의하시는 분은 1번, 동의 안 하는 사람은 2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동의 1번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즉석 여론 수렴이 어떠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 솔직히 좀 의문이 들거든요. 국무회의가 보통 평일 오전 10시쯤에 하는데 이 시간에 유튜브 들어가서 투표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국민들이 전체에 대비하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같은 문제의식이 업무 보고 당시에도 제기가 됐습니다. 시간대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일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주말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정부 의사결정 과정 문턱을 낮추고 개방성을 높인다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별과 지역, 연령 비율을 정밀하게 맞추는 정식 여론조사와 다르게 이런 즉흥적인 생중계 조사는 특정 세력의 아이디 동원이나 여론 왜곡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이 때문에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분석과 공론화라면서 본인 지지층 반응을 국민 여론으로 포장하는 건 소통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황정민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확전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추가 전력을 배치했고 이란은 공습이 계속되면 전면 공격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을 가르며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목표물은 순식간에 먼지 구름에 휩싸입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차바하르 항구의 감시탑을 파괴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 감시탑이 수십 년간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을 표적으로 삼는 데 활용돼 왔다는 게 미군 측 설명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7일째, 유럽 기지의 미 전투기들을 중동으로 다시 배치했고 이스라엘은 공중구뷰기 수십 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전면전에 대비한 무력 증강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ما اگر در 2-3 روز آینده آمریکایی‌ها جنگ رو ادامه بدن وارد مرحله تهاجمی و انهدامی کامل خواهیم شد. 걸프국을 향한 공격도 확대했습니다. 쿠웨이트는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 피해를 확인했고 이란군은 바레인의 미군 드론 기지에 이어 AI 센터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국은 군사적으로 작전하기가 쉽지 않죠.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아주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오늘 새벽 유조선 2척이 폭발했습니다. 이란은 기뢰 매설 구역을 통과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군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우승컵을 들 나라 어디일까요?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결승 한판 승부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2연패를 노리는 리오넬 메시, 행사에 참석해 여유를 즐겼는데요. 축구의 신다운 정신력도 화제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대망의 결승전을 앞두고 미국 뉴욕은 월드컵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이번 대회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리오넬 메시도 피파 행사에 참석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곳에서도 가장 화제는 이번 결승에서 맞붙는 메시와 야말의 운명적인 사진입니다. 19년 전 20살의 메시는 생후 6개월의 야말을 목욕시키는 화보를 촬영했습니다. Esa foto es una locura porque bueno, en la vida, ¿no? Yo me hice una foto cuando él era bebé y que hoy estemos los dos enfrentando una Copa del Mundo. 39살의 메시는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기대를 비롯해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작 메시는 축구의 신다운 남다른 정신력을 보여줬습니다. En la presión siempre lo asimilamos como algo natural, el hecho de jugar, de pasarla bien, de competir, porque al final somos. 메시가 월드컵 트로피를 석권한다면 우승 반지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피파는 미국에서 결승전이 열리는 만큼 미국식 문화를 반영한 챔피언 반지를 제작했습니다. 월드컵 승자에게 반지가 주어지는 건 96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비가 잦아드는 곳도 있겠지만 밤부터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청, 경북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 강원 남부와 충북, 전북 지역에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연일 장맛비가 계속되며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같은 피해를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광주 25도, 부산 26도로 밤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0도, 대구 32도, 울산 33도까지 치솟아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뉴스7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